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논술 가르치는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인사는 마스크 때문에 그냥 이걸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 원장님이 2시간 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2시간짜리 강의 듣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빠르게 해서 필요하신 것들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잘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고 시작할게요. 혹시 첫 아이 대부분이실 텐데 첫 아이 입시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손. 나머지는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시네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되게 궁금하신 게 입시 성공한 엄마들 얘기 듣고 싶으시죠? 뭐 서울대, 뭐 연세대, 뭐 고려 툭툭툭 합격시켰던 엄마. 제가 조금 조언 하나 드리면 그분들 얘기보다는 아프지만 실패한 엄마들 얘기를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공은 되게 유니크한 거예요. 그 아이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미래탐구 학원에 보냈더니 서울대 합격했더라. 걔 때문일 수도 있어요. 미탐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원장 계시는. 근데 이제 실수는 되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어서 입시에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실수들, 실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쟁과 확률이 있는 게임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도박성 게임보다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 좀 드릴게요. 2가지 같이 얘기해볼 겁니다. 하나는 제가 첫 번째 연사에서 논술 입시에 관한 얘기를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 많이 궁금하신 분들 계시고 물론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의 감은 좀 있으실 테지만 처음 하시는 이제 어머니들은 수시 논술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말미에 제 수업 얘기 조금만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죄송합니다. 요거 따라오시면 요게 PPT 순서예요. 요거 그대로 할 겁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진행은 그 수험생들하고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질문들 베스트 한 3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걸로 하면 어느 정도 궁금한 점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올 한해 이제 수험생 매니저로 사셔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학교하고 학원의 담을 높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원도 자주자주 어머니들이 원하는 시간의 요구사항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설명회도 되게 좋은데 필요하시면 내가 언제 시간이 되는데 좀 상담 좀 해달라. 이호음 선생님 필요하다, 이모일 선생님 필요하다 하면 아마 학원들 대부분 다 일정 맞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시면 우리 아이들 이 필요한 또는 정말 엄마들도 필요한 그 결과가 끝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요거요.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요즘 예전에는 아이들 먼저 논술을 했거든요. 엄마 나 논술 요즘 해야 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논술하는 걸 되게 버거워요. 그러니까 딱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먼저 공부를 잘해서 이건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서 학원을 좀 보내고 싶은데 학교 공부는 좀 힘드니까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내가 그거까지 해야 돼? 나 너무 힘든데? 요 말 한마디에 이제 어머니들이 되게 난감하신 거예요. 사실. 얘가 힘들다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건 그러다가 잘하고 있는 뭐 수능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부 관리까지도 리스크해지지 않을까 요 걱정 때문에 되게 머뭇머뭇거리시는 것 같은데 요거 조금 깔끔하게 좀 정리하려면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논술 전형에 대한 입시 전체 위치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적인 위치는 실은 전체 정원의 10%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한 3%밖에 안 됩니다. 이거 깔끔하게 무시하고 가도 입시는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균값으로 살지는 않잖아요. 사실. 서울에 살고 있고 메이저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아이의 실제 위치는 그런 평균적인 숫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전형이 전체 입시에서 어떤 위치인지 좀 아시면 어느 정도의 흔히 말하는 이제 시간 비용 투자가 필요할지에 대한 판단을 얼마만큼 할 건지 언제부터 할 건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고민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 또 아이들한테 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아이들하고 1년간 논술을 꾸준히 하면서 매 시간 마치 주문처럼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논술 시험을 보지 말자. 논술 시험이 매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들을 때는 깜짝 놀랍니다. 논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선생님이 야 우리 논술 시험 보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저는 종강을 했어요. 올 이제 시험 볼 애들. 근데 걔들은 이제 선생님 제가 선생님 파이널 수업 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실은 요게 현재 입시에서 논술 전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흔히 말하는 플랜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랜 A 전형이 있고, 그러니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이런 그 교과서적이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플랜 A 전형들이 있고 플랜 B 전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랜 A 전형은 잘 아시겠지만 수능하고 학생부죠. 수능하고 학생부. 수시하고 정시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실은 수시기 때문에 선 지원 후 시험이어서 실은 뚜껑을 까봐야 알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학생부 전형은 실은 어느 정도의 합격을 예측하고 쓰는 전형이잖아요. 교과야 숫자로 때리는 거잖아요. 1.0에 수렴하는 숫자가 이기는 거고. 학종이야 사실은 우리 학교에 자제분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입교를 크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입교를 놓고 판단해 보면 아 우리 아이 성적이면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는 판단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수능 전형은 마찬가지잖아요. 수능 전형은 아예 선시험 후 지원이잖아요. 점수 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인데 나도 나중에 친구들한테 자랑 한번 하게 서울대 원서 한번 써볼까?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 딱딱 맞게끔. 그 정시 경쟁률 보통 3대1 뭐 미만 정도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 전형은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합격 예측이 굉장히 편하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형은 내가 어느 정도를 쓸 수 있을지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중에 학생부 전형은 쓸 수 있냐 없냐 미리 결정이 되는 거죠. 학생부 전형은 뭐 이를테면 3학년 1학기가 뭐 남았다고는 하지만 워낙 교과 경직성이 높은 시대니까 요걸로 뭐가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잖아. 이미 끝났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요 숫자를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가 어느 정도 판단은 할 수 있겠다. 대신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A 전형은 반드시 A 전형 모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전형은 학생부 전형은 우리 아이가 5학기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중에 한 학기 정도 특정 과목 정도가 미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건 실제 말로 날짜가 없잖아요. 한 학기 정도 미스 나면 연대 언감생심인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최근에 교과 학생부 쪽에 뭔가 뚜렷한 희망이 잘 안 보이면 빨리 선회하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또 수능 전형은 이건 굉장히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전형이고 필수적인 전형이긴 한데 이게 하루짜리 시험이라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하루짜리 시험. 숫자 하나만 제가 쓸게요. 제가 이제 강남대성학원에 있으니까 담임반 했던 친구의 수능 성적입니다.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그 수능을 보고 집에 왔어요. 정상적으로 수능을 보고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해보니까 와 망했다 이게 아니었어요. 1교시 국어를 16번까지밖에 마킹을 못한 거예요. 현장에서 아이들만 현장에서 털린 거예요. 잠깐만 우리 감정 몰입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면 그냥 쓰러졌을 확률이 울거나 막 온갖 진상을 부렸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친구 보세요. 나머지 과목을 절반은 만점을 맞았고 1등급 맞았어요. 완벽한 친구예요. 어마어마한 친구. 흔히 말하는 애들 말로 멘탈 갑 중에 갑인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랬냐? 그냥. 남학생입니다. 여학생은 고3 때도 봤고 제가 이제 교수할 때도 봤는데 애들 모의고사 중에 이제 6평, 9평 모의고사가 수능하고 같잖아요, 사실은. 그 모의고사 때 그러니까 2회니까 4번을 국수형 1등급을 맞았고 4번 중에 2번을 그리고 나머지 2번을 전과목 만점 맞아요. 근데 실제 2회 수능 모두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 말라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공부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그렇잖아요, 사실은. 국어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1교시 영역 따로 부르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 얘기 중에서 아이들이 되게 공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을 왜 8시 오전에 치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뚜렷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찾아보는 어른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보는 거잖아요. 그냥. 저녁 8시에 시작하면 우리 애들 진짜 시험 잘 볼 텐데 초롱초롱 하잖아요. 새벽 1시까지 시험 봐도 애들 다 잘 볼 거란 말이에요. 실수 확 줄이고. 요 얘기 나와서 잠깐만 첨언 하나 더 드리면 이제 수험생이 이제 되잖아요. 요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한 프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리스크 관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는 것과 결과가 항상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입시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성적이 오르잖아요. 진짜요?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조건 따로 고민을 해보면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애가 일단 잘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경쟁자들이 못해야 되잖아요. 우리 애가 열심히 한단 말이죠. 다른 애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면 우리 애들이 엄마가 공부하는 걸 말릴 정도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적인 변화가 없어요. 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사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밤에 하는 공부예요. 정말 실력이 좋아집니다. 초집중하는 거니까. 그때 사실은 뭔가를 다 해야 돼요. 어머니들 올해, 아버님들 올해 이제 입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밤에 하세요.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시험하고 일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논술도 사실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되게 논술 잘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하는 수업,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하는 수업은 논술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수업이기에는 너무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논술 시험을 잘 보는 거죠. 논리학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논술 시험을 올해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이제 논리학을 잘하는 친구가 되면 좋은 거고. 이런 것들과 관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좀 말씀드리면 플랜 A가 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쳐다볼 수 있는 눈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으로는 한번 미션을 했기 때문에 내 실력하고는 좀 무관한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점수가 그런 거. 또는 이제 절대 이런 일은 우리 자제분한테 안 일어납니다. 그래도 1%의 확률, 0.1% 확률이 있다 치고 요 성적 나오면 또 우리 아이한테 이 또한 너의 실력이니 가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성적이 쓸 수 있는 대학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랜 A 쪽에 사고가 없어야 돼요. 가장 최고는 플랜 A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럼 올해 아까 작년에 이제 아니 올해 이제 지난주에 수업 끝나고 갔다는 친구들
수능 잘 보면 제 파이널 수업 안 듣는 거야. 바깥 서들고 선생님 화이팅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알바 자리 없으면 물어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손 놓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준비는 해두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랜 B는 그래서 사실은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플랜 B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독특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대성학원의 한 재수생은 이 지역에 되게 뛰어난 학교. 문과 1등짜리였어 그때. 수시 6장 학생부 중에서 다 떨어졌어요. 아무도 그럴 줄 몰랐어요. 계열 탑이었는데. 물론 지도가 잘못된 것도 있고 애가 체조 못 맞춘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끼어 있을 수는 있었겠는데 사실은 플랜 B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필요하잖아요. 다만 이 플랜 B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이어야 돼요. 플랜 A를 절대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되게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몇 시간? 딱 저는 5시간 이상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논술도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좀 다릅니다. 수능은 막히면 질문도 잘해요. 수학 선생님 나왔어. 수학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국어 선생님한테 논술은 안 그럽니다. 자기가 혼자 또 해요. 또 미안합니다. 5시간 넘기면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와야 됩니다. 해결해 주라. 그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전략에 드는 게 플랜 B는 5시간을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본 수업이 3시간이면 1시간 정도의 과제 시간이 있고 요걸 계속 사실 논술 배워보면 우리 조금 이따 논술 한 개만 배워볼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영어 단어 외우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외우는 행위는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는 딱 한 케이스잖아요. 빈도 차이인 거잖아요. 사실. 자주 보는 단어는 아니냐 차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논술은 한 번 학습이 되잖아요.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안 나가요. 다만 어색할 수는 있어요. 지금 가장 제가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올해 3학년 수업을 굉장히 길게 끌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10월에 끝내거든요. 그러면 수능 때까지 애들이 보통 15일에서 18일 정도 공백기가 생겨요. 마치 중간고사 브레이크처럼 공백기가 생겨요. 목요일 날 수능이 끝나서 나는 플랜 B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 깨끗한 겁니다. 근데 목요일 날 가채점을 했는데 아이씨 상대 시험 보러 가야겠는데 서강대 시험 보러 가야겠는데 경희대 시험 보러 가야겠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목요일 날 수능이 끝나면 토요일 날 시험을 봐야 돼요. 인생 최대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약 18일 정도의 무방비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타면 조금 하다가 금방 타긴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하다가 하는 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거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감각을 유지하는 거. 그 빈도만. 논술은 가르쳐 보면 아이들 가르치고 첨삭을 1대1로 다 해보잖아요. 그럼 나오는 반응은 모르겠어 이런 반응이 1도 없습니다. 수능 성적이 아무리 좀 낮은 친구를 하더라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생각이 안 나는지 그것만 아이들한테 뚫어주는 거예요. 플랜 B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엄마 나 그 5시간 때문에 수능이 망했어. 원래 망할 일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5시간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또 하는 얘기는 수업 이제 성반이 돼서 딱 들어오잖아요. 나랑 약속을 하자. 오늘부터 내가 니네 시간 5시간 갖는다. 이것 때문에 국어, 수학 또는 탐구에서 1시간이라도 마이너스가 생기면 이 수업 들을 자격 없는 거예요. 자꾸 수능 최저에 대한 압박을 줍니다. 사실.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지 플랜 B를 하고 있는 이유가 성립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플랜 B의 또 다른 성질은 보험 또는 이제 소신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신이란 얘기는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높게 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잖아요. 정시에서는 펑크를 노리는 거지만 수시에서는 합리적인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이를테면 첫 번째 학생부 전형 이미 결정돼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정시는 이제 수능 끝나고 점수가 나오면 될 테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11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보면 사실 대충 나오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잘 가는 케이스는 고3 학생들 중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 대부분 고3 학생들은 선생님 내가 가장 못 본 모의고사가 11월 모의고사. 대부분 그렇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잘했던 친구가 조금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 점수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근데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 그걸 트라이 한번 해보고 싶어. 내성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세대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수능과 내 학생부가 망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의미가 플랜 B의 소신. 또는 그러니까 아예 학생부를 쓸 수 없는 케이스도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쓸 수 없다는 얘기는 쓸 수는 있죠, 다. 3척 때 쓰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튼 뭐 그럼 됩니다. 쓸 수는 있어요. 의미 없이 쓰는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안 되는 케이스도 많죠. 왜냐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고 학생부 성적이 낮으면 굳이 쓸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케이스 친구들은 이를테면 수능으로 이제 한 99%의 시간을 수능, 1% 이제 논술을 하는 건데 쭉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달렸는데 하루짜리 시험이 주는 리스크를 우리 아이가 못 피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깔끔하게 시험 끝나자마자 기숙으로 들어간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또 티켓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이를 꼭 그렇게 설득해 5시간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요즘은 그래도 이제 주변에 경험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질문 많이 안 하는데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좀 불리하다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안 좋으니까 논술을 하는 겁니다. 교과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교과로 가죠,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 반영률이 중요한데 사실은 메이저 대학들 한 15개 정도 대학은 실질 반영률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 자제분들 학년에 하나 바뀌는 게 빨간 글씨. 경희대하고 이화여대의 논술 100%가 새로. 작년까지 학생부 반영했어요. 20%씩. 그조차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메이저 대학의 논술 100%짜리 굉장히 많죠. 경희대, 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많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사실은 학생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수능 성적이 중요해요. 요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여기 한번 보실래?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되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1차 경쟁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서 썼을 때 경쟁률. 그렇잖아요. 뭐 의예과 같은 데는 막 200대 1 막 이러기도 하고요. 우리 인문계열 대부분도 사실은 최소 수십 대 1 정도 되니까.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작년 거 기준으로 하면. 중앙대학교의 1차 그러니까 지원 경쟁률은 인문 계열이 50대 1 정도. 근데 나중에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 실질 경쟁률은 5대 1. 5대 1이면 할만하잖아요. 5시간 투자해서 5대 1 뚫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논술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은 수능 모의고사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경우는 저 아이는 떨어지면 정말 안 되는 친구. 최종 음악 떨어지는 친구들이 가끔씩.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최근에 논술 전형에서도 논술 전형조차도 졸업생들이 강세인 이유는 요것 때문에. 물론 이제 졸업생들은 논술을 2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재수종합반에 논술이 들어있거든요, 필수로. 최근에 올해부터 크게 많이 막 이건 약간의 예외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겠다라고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탐을 지원한 친구들이 인문계열 수시 논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수학 공통이 되면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훨씬 높으니까. 그 최저 맞추면 요거는 내가 사실은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 과탐을 해요, 자기들. 과탐을 해서 정시는 그렇게 가고, 이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수시 인문계는 뭐 상경이나 뭐 이런 데 써서 좀 괜찮은 데서 학교 네임드 정도 따내고, 요 전략을 쓰는 친구들 좀 꽤나 있어요, 사실. 그만큼 최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요거 우리 애가 독서 알러지가 있다. 이 인간이 책을 진짜 안 읽는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어 독서가 너무 힘들어 국어를 잘 못한다. 요런 아이들인데 논술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시 논술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글쓰기 시험이라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입시 논술은 글쓰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문학적 요소가 1도 필요 없는 수학적 증명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냥 문과형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탐 보는 친구들도 쉽게 적응하는 거예요. 쉽게 적응하는 거예요. 하나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글쓰기 시험인데 어머니들 입시 논술 안 배워보셨죠? 그렇죠? 그래도 답안지에 시를 쓰면 안 될 것 같죠? 소설 쓰면 안 될 것 같죠? 맞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아무 글이나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평화라는 주제로 시를 쓰는 대회 참여자들이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한 어머니가 평화라는 주제로 노벨 문학상을 10번 타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소설을 썼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입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내용적 측면의 주제를 아무리 잘 써도 이 시험이 요구하는 구조나 형식, 프레임을 갖추지 못하면 채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논술 시험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게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질문 드리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술 시험과 구술 시험의 차이. 구술 시험과 논술, 요즘 구술 시험 중에서 이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메이저 대학들은 지문형 구술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형태도 다 똑같아요. 다만 큰 차이가 뭐냐면 구술 시험은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 기초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과를 쓰면 당연히 무슨 문제를 풀겠어요? 경제 관련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내가 역사학과에 지원하면 역사 관련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일종의 전공 지식 또는 배경 지식을 물어보겠다는 뜻이죠. 논술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철학과에 들어갔다고 원서를 썼다고 해서 철학 문제 아닙니다. 내가 경영학과에 원서를 썼기 때문에 경영 관련 문제 아닙니다. 그냥 해당 연도에 그 대학이 출제의 주제로 삼고 있는 문제를 모든 과의 학생이 다 같이 푸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문제에 포함된 내용적인 측면에 관한 깊이 있는 질문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이제 시, 소설, 평화 얘기했잖아요. 평화에 대해서 깊이 몰라도 된다. 시라면 운율이 있는 언어를 써라. 소설이라면 플롯 구성을 맞춰라. 그럼 논술이라면 증명문에 맞게끔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실은 이걸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실게요. 벌써 문제 읽으셨죠? 그렇죠?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문제를 읽으셨잖아요. 실제 진짜로 제가 이거 한번 원고지에 써보세요라고 하면 문제를 읽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제시문 가를 읽고 싶으시죠. 그죠? 가나 나나 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내가 쓸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요건 마치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평화를 알아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모르면 안 되겠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내용하고 관련된 표현들 다 지워보세요. 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를 다 지워버리시라고. 그러면 남아있는 질문은 두 개 단어로 함축할 수 있죠. 문제와 해결책이에요. 그죠? 우리 자제분들 내년 국수탐 수능 점수를 제가 예측해 볼게요. 이게 자제분들 내년 수능 점수입니다. 양이 안 차세요? 지금 이 점수를 자제분이 다 맞았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좋아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예요? 국어가 문제네요. 요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죠? 진짜요? 마킹 실수면요.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 뭐 엄매 선택한 친구도 있으니까. 요거 하나 틀린 게 문법이었다면. 문학 공부 열심히 하면 문법 실력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아마 한 3년, 4년 하면. 그렇죠? 조금 이해되세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질문이 진짜 뭔지 원인을 써보라는 거예요. 문제하고 해결책을 쓰려면 원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지? 라고 묻는 거예요. 듣고 나니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요걸 문제 보고 캐치한 친구는 아마 답안을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왼쪽에 있는 친구 답처럼. 페이퍼 보시면 됩니다. 채점자가 출제자의 의도대로 채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원인을 썼는지 안 썼는지 보겠어라고 빨간 펜을 들고 원인이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원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근데 좀 전에 어머니들이 이제 풀려고 하셨던 방식대로 풀면 요즘 학생 다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당연히 출제자 입장에서는 원인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채점 기준을 제시문에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시험의 본질인데 그거 한번 써보게 하는 건데 그냥 이유 없이 제시문을 베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쓸 수 있게끔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나다 열심히 읽고 써봐야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채점할 수 없는 답안을 놓고 계속 국어식 읽기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굉장히 좋은 느낌이 오실 텐데 요 왼쪽에 있는 문장들 있잖아요. 실은 이게 제시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실은 이제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이 문장이 바로 떠올라요.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인수분해 같은 거 이제 이용한 문제면 한참 보고 막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순간 이거 곱셈 공식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맞죠? 곱셈 공식 제1법 제2 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참을 글을 읽어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논리는 증명은 보면 이렇게 써야겠구나. 나 나와야 돼요. 요거 익히는 거예요. 잘 읽는 능력은 이미 사실은 국어 수업을 통해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국어 5, 6등급에 있는 친구들도 논술 공부하는 게 1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게 아이들한테는 항상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수업의 핵심들일 텐데 그래서 제 수업은 요것을 중심으로 연관 과정 쭉 진행이 되고요. 수업은 이제 4시간. 크게는 세 타임 구성. 1교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수능으로 치면 이론 강의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2, 3교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처럼 매주 써보는 거. 그러니까 곧장 기출처럼 쓰진 않고요. 단계별로 조금씩 달라지죠. 그다음 4교시는 이제 해설 강의.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첫 번째 강의는 다시 복수 강의. 가능한 한 주중에 플랜 A를 해치는 일은 아이에게는 주지 않을. 2, 3교시에 이제 개별적인 첨삭을 합니다. 개별적인 첨삭을 하면 요게 수능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수능은 모든 수험생들이
강사가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오거든. 근데 요거는 아이들이 쓴 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약점도 다 다르고 오류도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하려면 별도의 과제들 따로 다 하나씩 줘야 돼요. 싹. 그 작업이 이제 2, 3교시 진행.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논리학을 공부하자는 시험은 사실 아니다. 우리 1학년 때 만났으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재밌는 논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학년 때 만나거든요. 1년간 열심히 해봐야 실은 뭐 30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학교 기출 문제도 못 풀고 갈 판이에요, 사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업에 했던 경험이 시험장의 경험과 일치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 진행 방식대로 진행이 되고, 조금 제가 자랑을 하면 아이들이 합격한 학생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수업의 핵심 포인트는 필기하는 순서가 시험하고 동일하고 선생님의 교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논술도 시험이거든요. 이게 논술 시험이랑 수능 시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험이라는 본질에서 입각해 놓고 보면 단거나 노트 되게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아이들의 오류 답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노트가 각자 다 달라야 됩니다. 요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첨삭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과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베테랑 강사들 첨삭 감상도 요건 힘드니까. 그리고 주요 시기에 내신, 중간고사 내신 딱 의미 있는 시간. 6편 끝나고 9편 끝나고 그리고 이제 9편 끝나고는 저기 원서 상담. 요때 이제 상담을 합니다.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요걸 다 하려면 제가 고3반의 운영의 철칙은 그래서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강남대생 하는 반은 정원 제한이 없어요. 주로 재수생들이 많아서 애들은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하고 조금 달라도 첨삭 강사가 하는 얘기를 곧장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요. 고3 학생들은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거든요. 대문자 이하고 소문자 이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오히려 더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고3반 수업의 제 철칙은 딱 10명. 그래야지 피드백도 할 수 있고 아이들 맞춤 과제 그리고 상담까지 다 하려면 딱 10명. 이 두 개 반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학원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학원은 사실은 그렇게 고압적인 학원들은 사실은 대충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아니더라도 나 이호범 선생님하고 상담이 필요하다. 논술과 관련한 얘기 하고 싶은데 상담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줘요 다. 근데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갑자기 우리 아이 가르쳐 주시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다 좋은데 원래 한 해만큼은 우리 아이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에게만 딱 맞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평균값을 가지고 반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3학년 첫 아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야, 너는 학생부가 되고 나머지는 학생부 안 되니까 자 수능해 이런 얘기 못 하시잖아요. 마지막까지 내신 열심히 하자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이런 얘기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래저래 해서 상담 먼저 꼭 필요하니까 먼저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입시를 진행하시려면 빠른 판단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에 또는 나머지 전략에 조금이라도 더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것만 한 해 동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중과 추론 인문 논술 강사 손봉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전 자료 한 장짜리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설마 그 입시 실적이 뒤에 3개 정도 제가 합격 수기를 실어놨는데 그걸 뭐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한 장짜리로 편집하다 보니 조금 기억에 남는 친구들 좀 넣어놓은 거고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제 강좌 소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을 텐데 그때 좀 더 입시 실적들을 얘기 좀 하고 좀 더 풍부한 내용들 거기에 좀 담아서 올려놓을 테니 나중에 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논술 강사를 했고요. 주로 학립 논술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한 6년 정도는 강남대성 수업들을 병행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한 10년간 계속해서 출강하는 Y여고 학교들도 있는데 학교 출강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린 이유는 우선 저는 이제 좀 경력도 좀 오래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지금 보시면 외모가 어때요? 범상치 않죠? 예,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운전하다가 그 동부간선 도로에서 차가 막혀가지고 잠깐 차 안이 더워서 창문을 내린 적이 있는데 건너편에 운전자하고 눈이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얼굴을 보고 많이 놀라셨는지 앞차를 들이받으시더라고요. 서행 중에. 그래서 외모도 약간 좀 저도 범상치 않고 그다음에 이름도 보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요 강의를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1월 4일 수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여기 논중과 추론에서 이제 개강을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아이들 믿으시고 저에게 그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 강좌와 관련된 소개는 나중에 조금 간략하게 할 거고요. 저는 앞부분에 이범 쌤하고 약간 좀 컨셉이 일부 겹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생각하는 논술과 실제 논술과 관련된 얘기들을 간단하게 조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인가 이렇게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거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그 이호범 쌤 진행하실 때 어머님들도 이제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논술 전형이 다른 전형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하고 비교했을 때 논술 전형만이 갖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수능 때 정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시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논술이 있을 텐데 다른 전형에 비해서 논술 전형만이 갖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상향 지원 가능하다. 좋습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성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 그렇잖아요. 교과 후사 전형을 지원하려고 해도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내신을 꾸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도 사실은 3학년 때 바짝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간 건 아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애들이 3년 이상을 수능 공부에 투자를 합니다. 거기다가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겠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교과도 관리를 해야 되고 심지어 비교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논술은 사실 대부분의 애들이 고3 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준비 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아요.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제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에 휴강이 들어가는 기간들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수능이 몇 월 달에 보죠? 네, 11월 달에 보죠. 그래서 11월 달의 경우에는 보통 11월 초부터 11월 중순에 있는 수능 치르는 기간까지는 애들이 논술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빼면 보통 한 10개월 정도 듣게 되는데 그 10개월만을 가지고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성비 높은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부모님들도 보셨겠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한 수능 최저 조건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수능 성적도 안 보는 대학교가 이제 내년에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아까 혹시 어머님들 각 대학별 수능 최저 조건 중에서 뭐 기억나는 학교가 좀 있나요? 최저 없는데 조금 빼고. 예를 들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됐었나요? 예, 3합7입니다. 원래 올해까지는 3합6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합7로 조정이 돼요. 그죠? 자, 근데 사실 서강대학교를 정시대 간다고 했을 때 세계합7로 정시대 갈 수 있나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럼 정시대 가려고 하게 되면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나요? 서강대 정도를 가려면 보통 영어는 한 2등급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국어, 수학, 사탐 두 과목 합쳐서 10개 내외 정도를 틀려야 서강대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합 7로
논술 좀 잘 써서 서강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보셨죠? 내신 반영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 이제 내신이 논술 100이어서 내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내신 반영 비중이 기본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5등급까지는 거의 감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수능 최저 맞추고 그다음에 내신은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논술에 조금 올인한다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본인이 원하는 학교보다 더 위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전형이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까 최저 등급 조건은 보셨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논술 전형이 이렇게 다른 전형에 비해서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혹은 학생들 입장에서 준비하는 걸 주저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왜 주저하게 되죠? 논술 전형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뭐 때문에 주저하게 되죠? 약간 좀 계륵 같은 느낌 아닌가요? 부모님들한테 논술 전형이란? 어떤 이유 때문에 주저하게 되죠? 빨리빨리 보여달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부담감이죠, 사실은. 애들이 이제 막 고3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을 조금 공부해야겠다라고 딱 마음먹는 그런 시기에 논술까지 하게 되면 뭔가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수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논술 전형 준비를 많이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대학교에서 다른 전형에 비해서 일반적으로는 논술 전형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혹시 그 논술 전형 경쟁률 중에 조금 높은 대학들 알고 계시는 대학교는 좀 있나요? 어느 학교 있나요? 한양대? 예, 한양대가 원탑입니다. 한양대는 보통 100대 1을 넘어가는 건 우습고요. 200대 1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학교가 있죠? 연세대학교가 한 그 다음 정도 될 겁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한양대학교하고 연대 같은 경우에 최저 등급 조건이 둘 다 없어요. 최저도 없고 내신도 거의 안 보는데 한양대학교가 연대보다 경쟁률이 높아요. 한양대가 거의 한 200대 1 가까이 나온다면 연대는 100대 1 미만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왕 쓸 거면 최저 없는데 연대 쓰지. 왜 한양대를 쓰지 애들이? 왜 그럴까요, 어머님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연대는 뭔가 아우라가 너무 세서 여긴 약간 좀 내가 지원할 만한 학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양대로 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는 인문계 모집 단위에서 전 계열에서 논술 문제 중에 수리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양대학교는 인문계열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친구들이 한 방을 노린다고 하면 보통 한양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한양대학교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전형에 비해서 논술 전형이 일반적으로는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를 주저하게 돼요. 맞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채점 공정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논술은 우리가 수능에서 보는 것처럼 선지를 주고서 번호를 맞춘 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약간 좀 객관적인 시험 같지는 않죠. 애들이 글을 쓰는 거니까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우리는 되게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점수를 각각 부여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여기 어머님들 계실 텐데 어머님들 혹시 그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남자를 소개받아서 소개팅 자리에 나가보신 적 있나요? 차마 말을 하실 수 없나요? 예, 만약에 부모님들이 결혼하시기 전에 누가 소개팅을 주선해 갖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그 소개팅 하시는 남자분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소개팅 남자는 영화 한 편 보러 가자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카페에서 저희 영화 보러 갈까요? 이렇게 소개팅 남이 말했을 때 그 소개팅 남에게 난 더 이상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절의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영화 보러 가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우 시장 나도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약간 조금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 사실은 이건 전부 다 당신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절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다른 표현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점수를 매길 수도 있는 게 논술 전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채점에 대한 공정성이 약간 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언제 준비해야 되지 혹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에 대한 감들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보시는 게 바로 뭐냐면 중앙대학교 논술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제시문들이 나오는데 그 제시문에 대한 해설 내용입니다. 보시면 제시문 가의 출처가 고등학교 국어 2 교과서고요. 그다음에 제시문 나는 출처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고요. 그다음에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에서 발췌를 해서 제시문들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교육부에서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낼 때 가능하면 교과서 지문들을 활용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논술 공부를 하면서 보는 지문들은 전부 다 교과 과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술하고 수능하고 약간 좀 분리시켜서 이원화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논술을 준비하다 보게 되면 그것들이 사실은 수능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논술과 수능을 너무 분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논술 공부가 곧 수능 공부다라고 좀 접근하시면 논술에 대한 준비 부담감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팩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경쟁률을 얘기했는데 논술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경쟁률이 높긴 하지만 일부 특정 대학들 안에서는 최저 등급 조건이 가끔은 교과 전형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중앙대, 외대, 동대, 이화여대, 홍익대가 발표한 자료인데 뭐 외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중국어 교육이 1대1이었어요. 외대가 최저 등급 조건이 어떻게 되죠? 2개 합 4예요. 2등급 2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건 캠퍼스가 글로벌 캠퍼스도 아니에요. 서울 캠퍼스입니다. 근데 경쟁률이 1대1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2대1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4대1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문계열 애들이 아무래도 자연계열 애들보다 수능 최저를 잘 못 맞추니까 상대적으로 실질 경쟁률이 저렇게 대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앙대학교에서 약간 좀 알아준 학과인데 경쟁률이 3.8대 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뭐 보시면 이제 동국대학교도 2개 합 4밖에 안 되는데 경제학과 같은 경우 경쟁률이 6.7대 1밖에 안 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과 전체 평균이 6.5대 1 정도밖에 안 되고 홍익대학교에서는 한 3년 동안 실질 경쟁률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얘네 학교도 이번에 최저가 조절이 됐죠. 맞나요? 3개 합 7이었는데 내년 20대부터는 수능 최저가 3개 합 8로 바뀝니다. 근데 조절 잘한 거예요. 홍익대학교 지원자 중에서 3개 합 7 맞추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경쟁률이 평균 5대 1 미만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의 인지도 차원에서 실질 경쟁률을 공개해버리게 되면 학교의 이미지가 좀 추락할 것 같아서 홍익대학교에서 공개 안 한 것으로 판단을 해요. 자,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이 평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조금 비교과도 있고 내신도 조금 있어가지고서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한번 지원해 봤어. 경쟁률 평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7? 17대 1 정도요? 보통 어느 정도 나오냐면 11대 1에서 조금 높으면 17대 1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일부 대학의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사실은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논술 전형이 항상 경쟁률이 높은 건 아니다. 어떤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맞추면 경쟁률이 엄청 착해지는 학교들도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지금 보시는 건 중앙대학교 채점 기준인데요. 아까 제가 그랬죠. 논술은 사실 글 쓰는 시험이라 글 쓰는 건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기지라고 의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요즘 대학교들은요. 논술 문제를 엄청 잘 만들어요. 과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채점 기준들도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공개를 합니다. 1번 문제 40점 만점, 어떤 지문들의 내용 요약들이 들어가면 32점,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추면 8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우 디테일하게 나눠서 채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이 논술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논술 준비를 망설인 이유가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부담감은 조금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경쟁률도 항상 높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채점 공정성에 대한 의심도 조금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약간 조금 고만고만하고 수능 최저 맞춰서 본인이 조금 원하는 대학교들을 상향 지원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논술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대입 논술을 뭐 준비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뭐 건국대학교까지 뭐 문항수하고 각각의 대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 스타일들을 묶어보면요, 범주화를 해보면 크게 몇 가지로 묶이느냐, 딱 6개로 묶입니다.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묶으면요. 자, 한번 묶어볼게요. 자, 하나는 뭐냐면 요약하고 분류하는 문제 하나. 자, 2번째는 비교하는 문제 하나. 3번째는 설명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4번째는 평가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5번째는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자료 해석 하나. 그 다음에 6번째는 해결책이나 입장을 선택하는 자기견해 하나. 이렇게 문제 스타일이 전부 다 6개로 묶여요. 그렇다면 이 6개 문제 유형에 맞춰서 독해법과 답안 작성법들을 배운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대학의 논술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들을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거냐면 이 6개의 스타일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지문들을 읽고 그다음에 문제를 읽고 그다음에 답안들을 구성하는 방법들을 각각 나눠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애들한테. 자, 그리고 이 2번째는 뭐냐면 이 보여지는 게 어떤 자료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님들? 여기 보면 점수가 83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특정 친구의 논술 성적입니다. 사실 보통 대부분의 이제 학원에서 첨삭이라고 하면 대면 첨삭을 하고 뭐 다시 쓰기를 주고 뭐 다시 쓰기 해오면 다음 시간에 봐주는 형태로 많이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애들은요, 어머님들, 특히 왜 우리 이제 내신이 좀 3점대 이하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현재를 즐기는 삶들을 살고, 그리고 좀 다른 1, 2등급 친구들에 비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정신적으로 건강이 좀 양호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정신적으로 건강이 좀 양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첨삭도 사실은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바로 휘발이 됩니다. 머릿속에 자기가 어떤 내용들을 첨삭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의 논술 성적들을 올리려면 아이가 현재 논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첨삭받고 그 첨삭받은 결과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논술 첨삭 결과를 이렇게 점수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스쿨링이라는 앱이나 M스위치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심지어 성적표를 배부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야 우리 아이가 자기가 잘 쓰는 부분이 뭐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고 그런 장단점들을 파악해서 어떤 단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아이들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간다면 제가 나중에 무엇이 가능해지냐? 자, 6개 유형들을 준비하면서 모든 대학의 논술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2번째, 우리 아이의 어떤 첨삭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논술 성취도를 확인해 나간다면 제가 한 5월달, 6월달 무렵에 해당 학생이 어느 정도의 대학들을 논술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가 상담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한번 전화를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휴강 기간에 이제 한번 좀 전화를 드릴 텐데 그때 아이들이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제 개강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1월 4일 평일날 수업을 하고요. 날짜가 조금 잘못 나왔는데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저녁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들을 하고 수업들이 이제 이렇게 4번 진행이 되는데 4시간의 커리가 그 저희 제 브로셔에는 이제 2시간 수업에 2시간 쓰기로 나가 있는데 실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앞에 1시간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중간에 쓰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중간에 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보시면은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렇게 4번의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까 제가 유형이 6개라 그랬잖아요. 그 6개 중에서 한 1.2개 정도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5월, 6월 달에 대해서는 5월 달, 6월 달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 기간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매달 이렇게 제가 수업을 사회하잖아요. 그러면 매달 월 말에 사회차 수업이 끝나면 부모님들한테 따로 연락을 드려서 아이들의 현재 논술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내년에 좋은 결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논술 강사 조현경입니다. 네, 그럼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제 메시지는 지금 제목으로 보시는 것처럼 통합 수능 시대의 문과는 논술로 대학 간다입니다. 이것을 약 20분 정도 시간 동안 전달을 드릴 텐데요.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 3가지를 얘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과 3등급부터는 필수적으로 요 자리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저는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최저를 충족하면 학종보다 낮은 경쟁률로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3번째는 글을 못 써도 내신이 나빠도 그동안 논술 준비를 안 했어도 명문대가 합격 가능하다.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두 분의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으셨을 텐데 저는 요 3가지에 좀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제가 교과 3등급부터 필수 참석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좀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대 뭐 직윤 일반 이런 거 제외하고 고대에서 최저 조건이 있는 교과 전형 제외하고 그런 극상위권 학교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컷은 이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대 중어중문학과가 2.23, 70% 컷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동국대 철학과가 2.79, 요거는 이제 평균값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가 2.56, 70% 컷. 그리고 제가 밑에 이제 가천대, 이거는 이제 비교 대조군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이실 테니까 지금부터 인서울 컷이라든지 수도권 학교를 원하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중상위권 이상의 상위권 학교를 가려면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될까 이런 거 좀 고민이실 텐데 그걸 보시면 가천대가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인서울 중상위권 이상 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사실상 국영수사 평점이 1, 2등급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점. 네, 요거를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외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조건이 아주 높은 학교들, 뭐 고대라든지 요런 학교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서울 시내에서 교과 전형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 전형의 합격 컷은 요 정도 선이다. 그래서 사실 국영수사 평점으로 3을 달기 시작하면 교과 전형은 결국 우리 아이가 진행할 수 없는 전형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각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공개하고 있잖아요. 네, 출처는 그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2024 지금 현 고이들이 대입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정시가 41.5%고요. 그리고 수시가 총계가 58.5%죠. 수시 총계 58.5%가 그 옆으로 교과, 종합, 논술, 실기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여기서의 실기는 말 그대로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교과 종합 논술이 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 평점이 1, 2점대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공개해드리고 있는 자료는 주요 15개 대학입니다.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 여기까지. 그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이 11.7%고 논술 전형이 9.1%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1, 2등급이 아닌 학생에게는 교과 전형 비율이 0%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논술 9.1%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종합 전형 33.1%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 충족하면 학종보다 낮은 경쟁률,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1, 2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논술과 종합을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논술은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얘기가 많으시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잖아요. 근데 앞서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질 경쟁률은 워낙 낮아요. 특히나 저기 맨 상단에 있는 서강대를 보시면 서강대는 세계합 6이기 때문에 최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 이대 다 그래요. 근데 이대는 거기서 더 적죠. 왜냐하면 남녀공학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의 경쟁률이어서 훨씬 더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최저 조건이 높은 세계합 6의 학교뿐만 아니라 동국대나 세종대처럼 두 개 합 4, 5 정도 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지 않은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선정해 놓은 학과들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통합수능 시대의 문과가 논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통합수능 시대에 사실은 국어와 수학의 1, 2등급은 이과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최저 맞추기가 정말 녹록지 않다는 걸 작년에 이 학교들이 발표한 자료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 정시 기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교과 기준과 연동해서 좀 정리가 되실 테니까. 이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원 자료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련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1시간 분량의 영상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오늘 이후로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년 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예요. 그 통합수능으로 바뀌고 나서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잘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4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지금 문과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 수학 4탐 2개 표준 점수 합해서 361 4탐 선택 보이시죠? 제일 마지막에 그 정도 맞은 학생들이 건동홍 인문계열 학과에 합격한 컷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등급 컷은 2.9지만 국수 0탐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는 2, 3, 2, 2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378점 4탐 선택, 여기가 지금 서성한 대학교의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2, 3, 2, 2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2, 3, 1, 1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현재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려면 요 정도 합격 컷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예년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걸 보시기 전에 인문과 자연의 차이가 있는 걸 한번 확인하셨죠? 자연하고 인문하고 똑같은 대학인데 점수 차가 조금 있잖아요. 이거는 표점이 학과 선택의 유불리를 낮추기 위해서 설계된 점수 체계라는 건 아실 테니까 그렇게 봤을 때 확실히 자연 계열이 점수대가 좀 높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계열이 더 어려운 시험에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표점 점수 체계에 의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다음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게 이제 작년 그 평가원을 비롯한 중등 진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들인데요. 지금 1등급에 미적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94.4%가 해당되고 학통을 선택한 학생이 사실상 문과 계열 학생들이잖아요. 요 학생들이 5.6% 해당되는 거 보이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1등급이 몇 퍼센트죠? 누적으로 했을 때 4%까지잖아요. 그리고 2등급은 11%까지고 그리고 3등급은 23%까지 이렇게 등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4% 중에 94.4%가 이과 학생이란 얘기죠. 이거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4% 중에 0.056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숫자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1, 2등급, 수학 1, 2등급을 문과 학생들이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학통을 선택한 문과 계열 학생들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돼도 실질적으로 수학 등급은 3, 4등급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수학 1, 2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정시를 당연히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수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이죠. 그거를 좀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화면을 다시 보시면 3이 굉장히 높은 등급이라는 거 아시겠죠? 수학 3등급이라는 게.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사실상 수학을 제외하고 국어, 영어, 탐구로 3, 6을 맞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과 학생들이 수학만 1, 2등급인 게 아니라는 데 있죠. 국어 1, 2등급도 이과 학생들의 비중이 6, 70%에 달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작년 통합수능의 첫 시도에 그랬던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러면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수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점수에 유불리가 큰 차이를 나지 않게 하는 게 형평성을 고려한 문제 출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굉장히 잘 출제한 거예요. 왜냐하면 2021 통합수능 이전에 점수 차이와 비교했을 때 국어는 2점, 수학은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저거는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아주 최소화 한 문제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니까 표점의 차이가 이렇게 냈다는 거는 굉장히 잘 설계된 출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제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 여론의 문매를 받고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힘들었다고 해서 올해 수능 난이도가 떨어질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N수생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N수생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 전에 먼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요거 처음에 정시 비중. 요 정시 비중도 그 모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16개 대학 중에서 정시 합격자들의 70%가 N수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시 합격자의 70%가 N수생이라고 한다면 이 41.5%가 우리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 상등급부터는 논술을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학종보다 낮은 그 경쟁률로 논술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효과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아까 글을 못 써도 그리고 내신이 나빠도 그동안 논술 준비를 안 했어도 명문대가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거나 혹은 그 이후에 계속 학생들이 수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작년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걸 동의해 준 학생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보시면 2대 영어영문과 합격한 학생 보시면 내신 2.6으로는 사실 교과 전형이 쉽지 않잖아요. 교과나 종합이 2대는. 근데 수능 게다가 수학이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2대 영어영문과 합격한 거 보이시죠? 이후에도 보시면 내신 4.3인 일반고 학생이 외대를 ELLT 학과에 합격했다는 점. 그리고 수능으로 보면 4, 5, 4 수학이 얼마나 문과 학생들한테 힘들었는지 보이시죠? 네. 이런 상황들이 잘 열심히 드러나고 있는 거. 그래서 논술을 했을 때 저러한 수학의 등급이라든지 내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점, 이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공개하는 패턴에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후반부로 갈수록 학생들이 자기 점수 공개하는 데 있어서도 좀 머뭇거리는 거 보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광운대 덕성여대 여기 합격한 요 두 학생은 국어 수학이 4, 5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개 합 6, 두 개 합 7은 뭘로 맞췄냐? 영어와 사탐으로 맞춘 거죠. 문과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 그리고 사탐은 이과 제외한 경쟁이니까. 요거를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수시하고 정시를 잘 아는 이런 전문가가 학생에게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것이 전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시 원서 상담 시트 보이실 텐데 최소 정기적인 상담을 4번 이상 합니다. 처음 수강했을 때, 중간고사 끝났을 때, 기말고사 끝났을 때, 원서 접수 직전에. 아까 앞에 손보건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 같이 논술 채점 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앱으로. 그래서 거기서 측정한 여기 논술 점수들과 그동안의 모의고사 점수들 그리고 학생의 희망사항, 정시 지원 가능한 컷이 어딜까까지 다 고려해서 제가 이렇게 원서 쓰기 직전에 6개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해줍니다. 학생이 어떤 글쓰기 실력을 갖고 있고 그동안의 점수 패턴이 어떠한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4번 이상의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그 입시 멘토의 전달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가서 꽂힙니다. 지금 학부모님께도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눈이 굉장히 커지셨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중에 적절한 시기에 얘기를 해서 학생들의 욕망을 파악하고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는지 컨트롤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수업과 신뢰관계 형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원이 많던 적던 뭐 50명까지 수업을 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른데요. 많던 적던 저는 항상 제가 직접 첨삭에 참여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이상이라도 계속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그러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봐주시면 열정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매 시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분석 툴입니다. 저는 그 논술요강 아까 그 나눠드린 브로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강대학교 철학과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독해 분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국어 실력이라든지 사탐 실력이 같이 향상되는 걸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이거는 매 시간 충분히 학생들과 재시문 분석을 하기 때문이죠. 비문학 상승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저의 이제 교재인데요.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대학별 수업들이 들어가지만 그 전까지는 인문 기본 심화, 심화2 실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대학에서 출제하는 빈출 유형을 월간 교재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앞에 선생님들도 다 말씀하셨던 빈출 유형 이거는 대학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대학이 출제하는 빈출 유형들을 인문기본 심화 이렇게 단계에 나눠서 학생들하고 매달 월간 교재로 수업을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여름방학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대학을 선정해주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별 수업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 수업에서는 다관왕, 장학생, 수석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 학생들이 잘해서 된 거 아닌가요? 장학생, 다관왕 이런 학생들은 아니죠. 그 학생들이 1년 이상 꾸준히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량이고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합격이 아니라 그런 일정 수준의 그 학생들의 실력을 보장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논술은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일주일에 단 한 번 4시간입니다. 과제라고 해봐야 다시 쓰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썼던 내용을 고쳐서 써보는 경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뛰어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좋은 전형. 그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진학 지도를 하시는 게 자녀나 그리고 학부모님에게도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분씩 짧게 나눠가지고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서 오늘 이렇게 얘기가 길지는 못했지만 이 이후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진행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 연사고요. 시간이 제가 2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이었는데 제가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논술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으시니까는 설명이 오셨을 텐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논술 설명에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정확하게 글을 쓰고 첨삭을 받으면서 논술을 공부하고 있다. 이 경우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수능 설명회에 가면 어머님들 아이들은 전부 다 수능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수능 시험 볼 거니까 공부하겠죠. 학생부 설명회 오신 어머님들 아이들은 전부 다 내신을 공부하겠죠. 왜? 내신으로 대학 갈 거니까. 논술 설명회 되게 신기해요. 논술로 대학 갈 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설명회 오지만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기한 전형이에요. 논술은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합격을 간절히 바라고 시험장에 가서 떨어지는 아주 특이한 전형입니다. 이게 지금 어머님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1월 첫 주에 매년 1월 첫 주에 강대 개강을 합니다. 종합반 들어가면 한 반에 160명이 있어요. 처음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작년에 논술 시험 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은 160명 중에서 150명 가량이 손에 듭니다. 10명 정도는 시험 안 봤어요. 150명이 손에 들었는데 물어보죠. 작년에 논술을 1년 이상 공부하고 시험 본 사람 손 들라 그러면은 보통 한 반에 150명 중에 2명 정도 나와요. 148명 정도는 시험은 봐요. 왜? 다른 게 느낄 게 없었거든요. 시험은 보지만 공부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떨어져요. 강대로 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말씀드린 것 같이 논술은 정말 신기한 전형이죠. 주변에 탈락자가 되게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진짜 많이 떨어져요. 전 대성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니네가 160명 중에 1년 공부한 애가 2명이니까는 다 떨어졌는데 니네는 떨어져도 싸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술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원서를 쓰지만 공부 안 하고 떨어지는 전형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님 아이들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결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질책을 드리긴 하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논술은 일단 이거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잘 안 들어요. 탈락자가 많은 것도 우려되긴 하지만 본인이 논술을 쓸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 논술 설명에 오는 어머님들 아이들은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수시에서 아마 대부분 논술 전형을 쓰게 돼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학생부가 얼마나 끝났죠? 총 10번 시험 반영되거든요. 10개 중에 7개 끝났어요. 70%가 게임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올 거예요. 이 윤곽을 가지고서 내가 수시에서 학생부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보통은 논술 설명이 오지 않으십니다. 오셨다는 건 대부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논술을 쓸 거예요. 논술을 쓸 거라면은 공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가 많이 드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논술에 재능이 있는지 확인해 봐달라는 말씀 되게 많이 들어요. 글을 써서 갖고 오거든요. 근데 재능이 시험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잠깐 여쭤볼게요. 논술 재능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앞에 계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가 수학에 재능이 있나요? 별로 없겠죠, 그렇죠? 수학에 재능 있는 아이들은 얼마 없고요. 걔네들은 대부분 이과 갔어요. 우리 아이들은 수학에 재능이 없어요. 근데 혹시 수학 공부하고 있나요 지금? 신기하죠? 수학에 재능도 없는데 왜 수학 공부하고 있죠? 수학에 재능이 없어도 수학을 공부하면 1등급이 가능하거든요. 만점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이게 일반 전형이에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은요. 재능으로 뽑는 시험은 아니에요. 논술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정답을 쓰는 거거든요. 학교가 시를 써봐 이런 거는 재능이에요. 시는 천부적 재능입니다. 시는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논술은 달라요. 논술은 시험이 끝나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정답과 똑같으면 붙는 거고 다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논술은 재능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논술은 노력하고 그 성과를 실력으로 인정받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결론이기도 하고요. 논술은 공부하려면은 학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 논술 강사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학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대학 입학처가 동일하게 논술을 붙으려면은 학원 가야 된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합니다. 모든 대학들은요 입학처가 유튜브 운영하고 있거든요. 입학처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세요. 연대, 성대, 서강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다 똑같아요. 합격생 인터뷰가 있거든요. 보면은 고정 질문이 있어요.
논술학원 다닌 게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답변 어떨 것 같아요? 애들이 논술학원 다닌 거를 도움이 됐다고 말할까요? 안 됐다고 말할까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진짜 도움 많이 됐다는 애도 있고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애도 꽤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학원이 도움 됐다고 말하건 도움이 안 됐다고 말하건 모든 합격생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학원을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학원 안 다니고 논문 논술을 붙은 애들은 제가 대학 유튜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요. 논술은 독학이 조금 어려워요. 첨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시에서 논술을 볼 거라고 확정이 됐다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강사들이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목표가 1000명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큰 꿈을 꾸는 것도 아닌데 1000명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850명이에요. 850명이니까는 150명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원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연대 언론홍보로 졸업을 했고 올해 대치비타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얘기예요. 초강 논술인가인데 처음에는 되게 민망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 거는 되게 어지간한 뻔뻔스러움 없이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정말 잘한다는 확신이 들면은 민망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팸플릿이 있죠, 그렇죠? 안에 내용도 있는 거고 뒤에 보면은 실적도 있습니다. 매년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는 데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강의를 조금 특이하게 해요. 만약에 문화 관점을 설명한다고 말하면 이렇게 막 설명하지는 않고요. 저 항상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상대적 관점과 절대적 관점이 있고요. 이 둘은 짝이 되겠죠. 절대 관점은 자문화 중심주의랑 사대주의랑 연결되는 거고 얘네들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거를 텍스트로 풀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이들에게 금방금방 이해를 해요. 큰 틀도 이렇게 짜는 거고 답안도 이렇게 계열을 짜고 답안을 작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강의, 끝나고 나서 내가 뭘 배웠는지가 가장 시각적으로 잘 남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는 주로 논술을 내는 것들이요. 대학들이 논술 출제한 지가 10년, 20년 넘었거든요.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시간 지나면서 모든 대학 유형들이 거의 통일됐어요. 이 5개 벗어나진 않습니다. 비교, 적용, 자기견의 자료, 수리를 조합하는 방식이고 진짜로 연대는 이렇게 나고요. 성대 나오고 서강대 이렇게 다채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만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은 요 모두를 벗어나는 문제는 없어졌어요. 지금은 전부 다 이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요 5개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서 잘 조합해서 모든 대학 문제를 다 대응할 수 있는 게 제 수업 모토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났던 것 같아요. 대상은 매년 강의 만족도 조사라고요. 제가 전 캠퍼스 통합 1위를 했습니다. 2020년 자료인데 21년 이후부터는 그 학교가 대상에서 강의 만족도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조사인데 1위였는데 대성 평가는 좀 특이해요. 전국에서 다양한 논술 강의를 다 들어본 애들이 대성 와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 캠퍼스 1위를 했는데 제가 이게 점점 평가가 높아진 이유가 학원에서 공식적인 평가도 있지만 저는요 매년 첫 시간에 들어가면요 제가 조사를 해요. 어떤 강의 평가를 하냐면요 작년에 들었던 선생님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조사를 해요. 정말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싫어하는 거는 국어 강의 싫어했어요. 논술 들어왔는데 제시문 읽어주는 강의 가장 싫어했습니다. 좋은 강의는 뭐냐 끝났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가장 실전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강의를 선호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의, 싫어하는 강의 털어가지고 제가 거기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전 독해를 하지 않습니다. 독해는요 지문이 쉬워졌기 때문에 글을 하나 읽어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독해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논술이 원래 지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논술이 사교육의 주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규제가 엄청 심해지면서 지금은요 모든 제시문 출처가 교과서와 EBS로 한정돼 버렸어요. 글이 점점 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논술이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건 좀 억울하죠. 사교육의 주범이 누구냐? 현우진 쌤이 사교육의 주범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사교육 주범이 되는 거지 논술은 사교육 주범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가 논술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시문 출처를 교과서로 한정하는 과정 내에서 글이 엄청 쉬워졌기 때문에 글을 갖다가 하나하나 읽어주는 게 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독해를 진짜 어려운 글 아니면 해주지는 않고요. 글은 일단 이해해요. 각각의 글들은 쉬우니까 이해하는 건데 그걸 짜맞춰서 비교가 나오든 적용이 나오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고요. 두 번째 첨삭이에요.
첨삭은 2번 진행됩니다. 1차 첨삭은 저희 담임쌤들이 배정이 돼요. 경력은 15년, 제가 올해 16년 차인데 저랑 만난 지가 16년째. 제가 논술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저랑 만난 팀이에요. 나이들은 전부 다 어머님들보다 조금 많으세요. 아주 그냥 다른 거 없이 평생 첨삭만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매주 저랑 경력이 똑같죠. 제가 시작했을 때 이분들이 계셨어요, 이 바닥에. 그때 그 팀을 만나가지고 16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2차는 제가 매주 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예요. 평가는 아마 간단하게 설명 들으셨으니까 짧게 갈게요. 성적을 매주 받게 될 거예요. 객관적 평가를 받는 거 내 점수 반평균 100분위가 나올 겁니다. 논술이 힘든 건 뭐냐면, 수능은 내가 육모 구모를 보면서 내 위치를 파악하잖아요. 논술은 내가 못 쓴다는 거를 입시가 끝난 다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부터 내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100분위로 숫자를 받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어머님께서 매주 어플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물론 100점을 주진 않아요. 100점 몇 번 줘봤는데 100점 주면은 나가더라고 애들이. 더 이상 별게 없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 잘 안 주고요. 잘 주면은 90 몇 점 주게 됩니다. 이게 평가고요. 네 번째가 상담입니다. 상담은 3번 정도 이루어져요. 신규 상담이 있고요. 지금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정기 상담은 답안 관련해서, 수시 관련해서 내가 매주 만나는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논술 강의는 강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논술은 과목이 아니고 전형이거든요. 이걸로 원서를 쓰고 대학 가야 되는 거였어요. 수학은 수학 강의만 하겠지만 논술은 어떻게 대학 가는지까지 디테일한 원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능 최저에 대해서 혹은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논술은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과목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논술 강사는 특정한 과목 강사라기보다는 입시 전반에 대한 멘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심부름 대행도 많이 해드립니다. 제가 어머님들이 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애들이 잘 안 듣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잘 전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좀 밀착도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글 보고 얼굴 보면 상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공개를 하죠. 작년에도,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만큼만 공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별로 한 명씩만 꼽으면은 애들이 경영 좋아하니까 작년에도 연대 경영, 성대 경영, 서강대 경영 쭉 갔었는데, 이렇게 공개하니까 애들이 그 밑에 대학은 안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건대, 동대, 홍대, 인하대, 단국대까지 다양한 대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년 공개하거든요. 공개하다가 제가 한번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누가 신고했어요. 실적 허위 과장 광고라고 교육청에 신고해서 제가 조사받은 적이 있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아세요? 지나가던 국어 강사가? 사탕 강사가? 누굴 것 같아요? 논술 강사겠죠, 그렇죠? 누군가 신고했는데 자료는 입증 끝났고,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강사가 보기에도 너무나 한 명의 강사가 1년에 냈던 실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것 같은 건데 뭐 그러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신고 안 해요.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 제 인생의 최고의 해였어요. 학생 수도 가장 많았고 합격도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작년보다 아이가 더 많아요. 논술이 사실 약간 침체기긴 한데 매년 기록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와 제 아이들을 보여드렸는데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강의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께 문제 푸시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제가 2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레이션도 있어요. 올해 10월 1일이에요. 어딘지 아시나요? 어딘가의 시험장이겠죠. 뭐 연대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대입니다, 진짜로. 시험이 인문 논술이 3시예요. 제가 11시 반에 항상 갑니다. 3시간 반 전에 가요. 진짜 어머니들 많이 오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논술 시험일은 가족 화합의 날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전 여친 다 옵니다. 자연계열 애들 끝나고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이제 인문계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저예요. 매년 저 자리에 서 있어요. 제가 16년째 서 있습니다. 아이들 응원한 1등으로 온 아이 11시에 왔어요. 민재, 지혜, 쑥스럽대. 지원이 졸고 있어서 제가 깨워줬어요. 재밌는 녀석들도 있고요. 오다가 너무 지쳤어요 벌써. 힘들어가지고 내 등신 폰이 인사해주고 인사하겠다고 애들이 정말 줄을 서가지고
선고 유세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누수 강의는 강의로 끝나진 않고요. 강의하고 상담하고 매년 시험장까지 찾아가서 격려해 줍니다.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되게 낯선 공간이거든요. 매년 있을 겁니다. 올해도 있을 거고 내년까지도 노란 마스크 애들이 항상 기억하거든요. 어, 자, 큰 얘기는 좀 드린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 같이 강의는 잘합니다. 근데 강의 제가 보여드리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강의를 들어도 뭐 시험 보러 가실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 좀 보여드렸습니다. 수업 강의실에서 강의하겠죠. 근데 강의실 문 닫고 나간다고 아이들과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강의 끝나고 항상 매주 상담 혹은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거고 끝나고 정말 시험장까지 찾아갑니다. 제가 16년째 가고 있는데 논술 강사 이렇게 오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강사끼리 저희 다 알거든요. 제 강사들은 논술 강사들은. 근데 없습니다. 올해도 저 혼자 갔는데 가서 아이들 정말 끝까지 응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제가 매년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출처도 어떻게 오게 되나 물어보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입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고 좋은 실적이 나기 때문에 매년 실적을 갱신하고 있고요.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24학번이 되겠죠. 그때도 가장 좋은 결과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논술 시험 보러 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셰익스피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1등급도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1.0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논술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 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11월은 좋은 시점이에요. 지금 판단하시고 12월부터 해서 딱 1년만 준비해서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준비하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내년에 원하는 좋은 성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끝났는데 저희 지금 강의실이 크니까 한 4군데 정도 4분이었으니까 자리를 잡을 텐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가서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있을게요. 저도 그다음에 3분이 오실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상담실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상담실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뭐 전화든 대면이든 상담이 진행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